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과학 장문백 교수입니다. 오늘 미래를 여는 스마트팜의 이해라는 아주 멋진 컨셉의 학과목으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키노트 렉처 학과에 열람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의 컨셉을 제가 이제 반려동물 영양 전공자이기도 하고 또 모든 동물, 식물, 또 데이터 마이닝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거는 옳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각각의 퍼즐 맞추듯이 생명체의 어떤 종류만 다르면 같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축산 관측 전망과 ICT 기반 정밀 생산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은 처음에 이제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네 쪽의 사진에서 상단의 좌측은 검은새입니다. 제주도 검은새라는데 흑우고요. 검은소. 우측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한어 중에서 황호입니다. 누렁소. 그리고 황호 아래에는 호랑이 같이 보입니다. 호반우, 칙수라고 여겨지고요. 많이 들으셨죠? 그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송아지 얼룩소를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그 홀스테인 젖소를 이야기하는, 사실은 그건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호반우가 얼룩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재신 정지용 시인께서 향수라는 시에서 밝히신 그 얼룩배기 황사가 우지짓는 그 소가 바로 이 얼룩소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하얀 소는 백우입니다. 한우. 그래서 우리 자원인 소울이라 하면 생명자원은 쌀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한우라 합니다. 물론 다른 생명체도 매우 귀중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즐 마트리스로 이야기를 입히기 위해서 한유구하고 젖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ICT 기반 정밀 생산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소통의 시간을 저희 소개를 간략히 한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 소개를 정황이 오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외람되지만 비교적 오래 이 분야에 약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뭐를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 관측, 아까 말씀드린 한유가 젖소 관련해서 반려동물의 스마트 파밍을 해야 될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축정이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축산 관측, 왜 우리가 스마트 파밍을 해야 하지? 동물 쪽에서 또 한우의 젖소를 왜 해야지? 리소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매우 귀중한 아주 빅데이터를 얻어야지만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우리가 스마트 파밍을 하는데요. 반추영양 생림이 반추미생물 정의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소는 굉장히 겉에서 보면 아주 체구도 우수하고 강건하지만 사실은 소화기관에 같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는 백테리아, 프로토자, 펑가이 같이 반추 미생물에 공생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매우 눈에 보이지 않는 개체, 싱글 셀에 의한 정보도 우리가 굉장히 빅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잠깐 데피니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스마트 파밍을 해야 되는지, 에그리컬처 해야 되는지, 프리시즌 에그리컬처 방법론에서 몇 가지 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후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은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우리가 가야 할 일은 스마트하게. 스마트는 사전에 보면 멋있고 깔끔하고 이렇게 댄디한 그런 거 표시되어 있지만 스마트한 그런 명제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말씀 나누고요.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소개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눈여겨보시고요. 제가 다 일을 다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앞으로 어떤 일을 중심으로 제가 40년 동안 했는지를 외람돼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왜 스마트 파밍을 해야 되는지 자원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 말씀이지만 젖소하고 한유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제는 동물 생명 자원 산업의 일반 현황인데 동물 축자입니다. 축산. 한문은 잘 아시겠지만 축자의 구성은 검훈련 받전자입니다. 그래서 farm to table로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식품화해서 동물성 식품이죠. 그죠? 먹듯이 가축 분뇨가 자원화되듯이 토틀 솔루션이 스마트 파밍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자원 과학,
이퀄 축산이죠. 그죠? 산업적으로 보면 애니멀 인더스트리. 그래서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농학 기반으로 해서 농학의 한 브랜치가 축산이거든요. 그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농림축산식품에 관련 팜투 테이블에 관한 이야기의 자원을 잠시 소개를 하겠고요. 최근에는 뭐 진워크, DNA 워크 등에서 보다 진보적이고 비약적인 과학기술이 접목이 돼서 굉장히 이런 생명자원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대학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동물 생명이라는 키워드가 입혀져 있고요. 그리고 어플라이 사이언스입니다. 응용 및 적용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산업을 사이언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열거했는데요.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채식도 중요하고 비건도 중요하지만 일단 동물성 식품의 아미노산 등의 아주 농축되는 영양소의 보급이니까 육류 등 동물성 식품 소비가 증가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게라도. 그리고 이 산업이 단기간 동안 굉장히飛躍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경쟁력이라든가 국내외 지금 국제 무역 장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동차 산업부터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업하고 규모화하는 스케일업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귀함과 스마트 파밍을 해야 될 명제가 분명해진 것이죠. 그죠?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고 사실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파밍을 해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에는 규모가 작아서 한우를 얘기하면 한 농가에 한우를 한 두세 두 정도 해서 사육을 하고 우걸톱이라 했습니다. 소 한두 면은 자녀를 대학에 보낼 정도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전업화되면서 한 규모가 한 50도 60도 넘어가더라도 우리의 농가에서 현장에서는 각각의 한두 이름을 다 부릅니다. 붙여놓고. 그러면 그 한두의 생산성이라든가 그 수명, 건강성을 그 데이터를 이미 농가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스마트 파밍을 하고 있지만 또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입히기 위해서 파밍에 대한 스마트 파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 축산물의 소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산업 생산 쪽으로 애그리 비즈니스 관련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동물로서 반추 동물인 젖소와 한우를 얘기하더라도 또 식당에 있어야 되고요. 또 유통 과정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다. 그래서 애그리 비즈니스라고 관련 산업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한유구 사육주수는 대개 통계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예측을 하려면 적어도 한 30년 데이터를 갖고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데이터를 보시면 한유구 사육주수는 점차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뭐 시점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는 뭐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계속 한유구 사육주수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고요. 젖소 사육주수는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하지만 4, 50만 두로 어느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정체보다는 안정되는 상태고요. 돼지나 닭수의 수는 닭은 뭐 1억 수가 넘고요. 돼지 사육도수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리소스, 자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분명히 시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데이터나 어떤 유추하는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조금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이해하면요. 한유구 젖소 전망을 과거, 현재, 미래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산업적 차원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X축 하단에 2000년 초부터 약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사육도수에 대한 숫자가 물론 정량 중요하지만 한유의 사육동의 전망은 어느 정도 2000년대 한 10년도 중반에서는 플래튜하게 안정적으로 사육도수가 기반이 안정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맞이해야지만 생산자 소비자의 윈윈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전체적으로 멀자의 비율 조명해서 사육주수를 안정하고 조정을 해서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육 동향 및 전망에서 한유구의 앞으로 사육주수의 전망을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좀 구했고요. 관련해서 숫자적으로는 하단에 표가 있습니다. 숫자보다는 전체적인 중장기적 전망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육 마리수는 좌측에 한우 사육 마리수는 증가세 계속되고 있고요. 가임하면서 송아지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 2021년도 이후에 2022년도에 앞으로 미래 예측을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는 경향이지만, 그래서 이제 숫자에 보시다시피 뭐 미약한 숫자로 표현되지만 2.5% 정도, 2% 내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원의 한국에 관련돼서는 계속 멈추고 조정하고 공급 수요를 조정해야겠지만, 우리가 자원을 여기는 한우의 스마트 파밍의 어떤 중요성은 계속 반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젖소를 예를 들어 사육 동향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하단의 X축에도 말씀드렸는데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서 보시면 젖소는 우유를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CU, 마시는 우유를 식품 소비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약적으로 외국 비교해서 우유를 물론 이제 연령에 따라서 우유를 물같이 마시는 연령층도 있습니다만은 총 사육 두수가 전체적인 가공 유제품도 있습니다만은 CU 기준으로 한다면은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전망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육 두수를 이렇게 조정하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리소스의 자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젖속 사육 두수의 동향 및 전망은 안정화되지만 계속 동물성 식품 소비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사육 마리수 전망은 한육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비교해서는 아까 계속 반복 말씀드린다마는 한육에 비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육 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되거나 증가되도록 그렇게 규모화하거나 매니지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우중심이라든 가공류, 치즈 등 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문화를 맞추어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사육 두수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에 관한, 생명 자원에 관한 왜 우리가 스마트 파밍을 해야지? 우리가 동물성 식품, 축산물 섭취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자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나라 국토에 관련해서, 생산 환경에 관련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경제동물입니다. 지금 뭐 반려동물도 있고 우리 가족 식구라고 여기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같이 나누는 건 경제동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경제동물 생산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경쟁이라는 단어가 좀 딱딱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전략에는 마지막 아주 우리가 요구되는 솔루션이라면 경쟁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대책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는 작고 제한적이고 사람은 세계적으로 최고이지만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원 순환형이 되어야 되고요. 경종 연계형의 그 방법을 지향해야 됩니다. 즉 부산물 이용 그리고 농업과 농축, 동물 기르는 것이고 식물 기르는 것이 더 연계돼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모든 자원에서 아우러지게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동물 생산에서 경쟁력 제거 방안의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래서 품목별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되고요. 생산비를, 경영비를 절감해야 되고요. 유통비용, 이건 다른 사회학적 얘기인가는 유통비 절감을 해서 생산자, 소비자가 윈윈해서 맛있는 식품을 편안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아주 미세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 경영 제고 방안은 일일이 열거를 했지만 한유구 낙농에서는 위선은 키워드가 보이시겠지만 브랜드화도 또 다른 엑스트라 팩터로 작용을 하고요. 낙농의 경우는 조사료 생산 확대, 젖소 개량, 사용관리 개선, 시설 현대화 등이 있습니다. 유통 분야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비용을 줄여서 윈윈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아주 퍼펙트한 시스템 가지기 위한 중요한 사회학적인 경영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위선은 한유구 낙농 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키워드를 보시면 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해서 아주 정확하게 프리시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하고 있느냐? 물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우리는 모르게 빅데이터를 얻고 더 다감하게 더 정성으로 이런 경제동물을 사양하고 또 출하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팩터들을 기억해 주시고 방안으로서 방법론적으로 하단에 보시면 우측에 한 여성분이 보이십니다. 마가렛 미디 여사신데요. 위에 팜프 테이블 스푼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 마가렛 미디 여사는 문화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더 정립하자는 뜻이고요. 스마트하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만큼 물론 아프리카 한 부족이 굉장히 그 세밀하게 식품 섭취를 하고 있지만 외국의 20종, 30종의 그 발골 정형해서 고기를 식육으로서 이용하는 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120군데 이상의 발골 정형을 해서 식육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효식품이 김치 등 발효식품하고 발골 정형이 우수한다는 세계적인 문화의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대로 하면 팜 투 테이블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만큼 준비가 이미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보다 정립을 한다면 매우 우수한 아주 독보적인 국가 또 시스템이 되지 않겠냐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중에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품질하고 안전성 제고를 통해서 소비자, 컨슈머 오리엔테이션 되는 생산품을 생산하지 않는 한 모든 산업에 특히 이 식품 산업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미세 조정해서 스마트하게 식품 생산하는 그런 팜투 테이블의 시스템을 스마트 팜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주전공을 같은 분야의 식구들께 말씀드리지만 양돈양계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돈양계에서 스마트 팜이 하는 그 팩터, 우리 조절 요소들을, 키워드를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그동안 하여왔던 연구실 식구들하고 동료 교수님들하고 일했던 일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스마트 파밍을 위한 이런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빅데이터 의뢰된다는 맥락으로 하였던 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원화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강화도에 유명한 이런 생산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사자발 약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브랜드화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툴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한다는 것은 어떤 마케팅에 관련해 있어서 A라는 상품이 더 가치를 인정받고 더 판매가 돼서 그것이 보호되고 또 보급되기 위해서는 브랜드는 중요한데요. 강화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콜라보 하자고 말씀이 있어서 사자발 약숙이, 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소의 중요한 물질들이, 천연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발 약숙을 식품화하기도 하고 또 한 단계 거쳐서 축산식품에 콜라보해서 생산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우육에 대한 어떤 일반 시민들, 소비자들이 약간 기피하는 경화지방이라든가 포화지방산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조절될 수 있는가 하는 맥락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자발 약숙 부산물로서 급여를 해서 한유구에 그 급여돼서 생산된 한우육이 오히려 불포화정산 밸런스가 더 높아져서 식품으로서의 가치라든가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식품으로서의 고기를 생산하고 육색, 육질, 맛이라든가 테이스트가 우수해져서 강화도의 브랜드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했었고요. 관련해서 어떠한 물질이 내재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겠느냐. 조금 좀 보시면 컨덴스드 탄닌이 있습니다. CT. 그런 물질이 이 쑥 등에서 천연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탄닌의 유형은 CT하고 HT가 있는데 우리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물 분야에서 이용되는 것은 CT입니다. 그래서 PA라고 불리는데요. 이 물질은 굉장히 MW, 몰라큘러 웨이트가 다르고요. 톡톡하고 귀한 물질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탄닌의 물질의 구성은 CT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두가류라든가 관목류에 많이 내재되어 있고요. 주로 플랜트 셀 베큐, 액포에 들어 있습니다. 이 스트럭처는 하단에 보시면 빨간 글씨를 입혔는데요. 여기서 플라보노이드 유니티의 올리고모 아니 폴리머의 구성체인데 카본 앤드 카본 이 커넥션, 바인딩, 본딩이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재밌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CT의 역할은 반취 내의 루멘 박테리아하고 플랜트 프로틴, 즉 섭취하는
반추동물은 이제 초지, 풀을 먹는 섬유소를 먹고 있는 친구들이 거기 내재된 프로틴을, 단백질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이 CT가 반추동물이 뭐 사자벌 낚시라든가 그 CT를 가지고 있는 식물체를 섭취를 할 경우에 저작을 해, 매스티케이션 하면 그 플랜트 셀이 럽처, 파열이 되죠. 그죠? 그러면 CT가 extraction, 노출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 그림의 하단에 박스에 보시면 free CT가 있어요. 그 CT의 물질이 프리하게 반추위에서 이동을 하면서 이 하단에 좀 작아진 원형을 보시면 비트리 비버 필비 서비스라든가 스트레코 보바이스라든가 이 반추위 내에 제재하는 미생물을 이니비션 시킵니다. 그 물질이 그 효소를 블락킹을 해요. 미생물 효소를요. 그러면 다른 영양소를 빨리 불합리하게 이용되는 걸 막으니까 그 과정 중에서 반추위는 하이드로전, 수소의 싱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막아주니까 메탄가스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요. 또 좌측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원을 보시면 익스트랙션된 CT가 하단에 플랜트 프로틴하고 바인딩, 블락킹 돼갖고요. 반추인에서 이용될 수 있는 플랜트 프로틴을 블락킹 시켜서 이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반추인의 미생물들은 아주 인텍트한 프로틴 요소를 이용한 게 아니고 암모니아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나이트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주면 결국은 하부 소장에서 아미노산이 이용되도록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물질 CT가 사자벌 낚시에 들어있든가 두꺼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자원화해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면 단백질의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 조정을 한다면 우리가 자원이 부족해서 사료도 90% 이상이 구입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용해서 부족한 나라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툴, 이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그죠? 관련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정 중에 매우 매우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좀 남아있는 거라 프리시즌 애그리컬처 파밍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더군다나 반추동물의 경우는 이 미생물 때문에 더 미세하고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것을 잘못 인지하고 레이블링 데이터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현장 경영할 거는 매우 매우 불합리한 생산이 가져오는 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닌이라는 물질, 즉 녹차를 마신다든가 에이컨, 도토리를 먹는다든가 감을 먹을 때 이게 떫은 맛이 있습니다. 그게 태닌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미생물들을 억제한다면 CH4, 카본, 하이드론 싱크를 조절해서 메탄가스를 줄여줄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료 첨가제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48개월, 4년 동안 국내 최고의 연구진들과 함께 했었고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들이 어떠한 구성으로, 어떠한 팀워크를 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선은 4년 전에 보고서를 국가가 정하는 그 동기간에 조금 자랑을 하자면 국가과제 과학기술 100선에 노미네이션 됐던 과제입니다. 그래서 메탄가스를 그만큼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명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단의 맨 좌측에 경상대학교 이성재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식물 자원을 한 70여 종을 셀렉션해서 추출을 해서 유형물질을 찾아내셨고요. 우측에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님은 그 물질이 과연 반추의 미생물들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유해 없이 생산성을 높이거나 가축체가 편안하게 되는지를 연구하셨고요. 중앙에 계신 분은 전북대학교 천학진 교수님은 그러한 물질 70여 종에서 셀렉션해서 선발이 됐긴 되었지만 그 물질들이 콜라보하고 믹스가 됐을 때 상승 효과가 있는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를 조정하시는 통계학적 방법을 하셨고요. 우측에 김문정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물질들을 이용했을 때 과연 해당의 가축체들이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동물 실험을 하셨고요. 우측에는 충남대학교 서성원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메탄가스라든가 발현되는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측정을 하느냐,
그런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셨고요. 우측에는 최고의 연구자들 모시고 저희는 미생물들이 그런 내용물질들을 어떻게 아주 미세하게 이용을 하는지를 인비트로 인비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실 내에서 현장에 실험했다는 말씀이고요. 네, 한 가지 프로젝트를 더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추무 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배추, 우리나라 발효식품에 또 굉장히 종주국이죠, 그렇죠? 김치 등.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각각 가정에 김치가 있지만 상업적으로 우리가 쉽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레디메이드된 산업화된 김치들이 많습니다. 그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비용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고 그걸 자원할 수 있다면 특히 반추동물용으로는 다 사용을 할 수 있죠. 셀룰로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프렌셀 컨텐츠에도 많은 영양소가 남아 있겠지만요, 그렇죠? 이게 상품화되지 않는 그런 비가식 부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 치킨 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무, 배추, 부산물을 여러 가지 활용화되는 자원화에 관한 이야기를 세 팀이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순천대학교 네 팀이죠. 경북대학교 같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에 자원순환형 모델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을 이용을 하려면 부전자원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빅데이터 관련 자원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져와야겠죠. 그죠? 중심은 중앙의 산업화, TMR 제로 자원화, 유기질 비료, 식품 수제화입니다. TMR은 T, total, M, mixed, R, ration이죠. 그죠? 비법 재료, 완전 비법 재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추동물의 사료 자원화를 하고 유기질 비료화, 부산물로서 동물도 우리하고 똑같이 먹어야 됩니다. 위생적으로나 영양분상. 제가 스승님한테 배운 이것은 동물의 사료를 개발할 때는 제가 직접 먹어봐야 된다 라는 스승의 가르침 받았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유용하게 이용돼야 되고 나머지 부위를 유기질, 오가닉 폼으로 비료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식품영양학교 교수님 한번 모시고 했는데 이 배추나 무, 특히 배추 경우에는 내재해야 되는 것이 셀룰로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셀룰로스 기반에서 여러 영양소물을 스파게티 아니면 파스타 같은 원료로 해서 식품할 수 있는 것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산업화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TMR 사료, 반추동물용, 유기질, 농업에 들어가는 다시 환원되는 식품 산업에 대한 것이 아주 고무적인 효과,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이 소개 말씀의 마무리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원에 관한 것을 입장으로 봐서 부산물, 부전자원이라든가 경정 연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리소스에 관한 얘기, 생물 자원의 리소스, 그리고 식물성 등에서 자원에 관한 리소스를 갖다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콜라보해서 이용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정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인터넷 통해서나 아니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조정하자는 뜻인데요. 위선은 우리가 정보를 우리끼리 얻을 수도 있고 새로운 실험에 의해서 얻을 수도 있고 시험 그리고 대내적으로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NG 등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좁혀서 보면 한우는 우리의 고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원입니다. 생물 자원. 그런데 이미 역사적인 것을 일일이 미리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본으로 한우에 대한 블라드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혈통에. 그래서 지금 아시다 와규 고기가 세계적으로 이미 마케팅 브랜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알려져 있는 거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 관점에서는 일본하고 교류를 계속 하고 있고 학자들 교류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스케일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뭐 한우를 두수를 보면 한 농장이 5, 600도, 1000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유구, 비프 캐틀이 발전되어 있는 텍사스 A&M 같은 경우에는 한 농장에 10,000두, 20,000두의 비프 캐틀, 유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같이 모여서 1년에 한두 번씩 아니면 뭐 온라인에서 계속 통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립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국제심포지엄이. 그래서
이 한 내용을 세미나 심포지엄의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보시면 사료 분석치, 사양 표준, 뭐 또 일본의 송아지, 이 모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송아지로부터 지인이 물론 지인이 다는 아니지만은 연결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가서 하는 건데 그런 키 센텐스를 좀 보아주시고요.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지 미국의 경우는 이 비프 캐틀 유구에 대한 연구는 멈췄습니다. 작년의 경우 작년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최근에 그래서 멈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유구 비프 캐틀에 관한 데이터는 우리가 얻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은 농장에서 각각 퍼즐 마치세요 하고 멈췄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게 국가적인 국민에 대한 어떤 특성인 건데 일본은 그럼에도 화후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데이터 쓰는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스마트하게 프리시즌 파밍을 하는 것이 이미 하고 있었지만 모태로 그래서 하는 일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 고급육 신사양 전략 수립위원 한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명제를 심포지엄 세미나의 논제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